그래서 이 전력산업 특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부, 3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 못 끝냅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느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 특강 연달아 3박 4일 3박 4일 특강으로 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게 전력산업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전선 관련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전력기기 안에서도 뭐 변압기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전선 안에서도 전력 관련된 전선 따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 관련된 케이블 또 따로 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루 만에 다 못하겠다 싶어서 일단 오늘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가봅시다. 전력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링, 이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전력산업의 기본적인 이해. 전력산업이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갑시다. 첫 번째는 발전 단계입니다. 발전 단계 다음은 송전, 다음은 배전,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전 단계입니다. 발전 단계는 전력을 만드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 뭐예요? 태양광이죠. 지금 뒤에 끝도 없죠? 지금 안 보여. 뒤에 안 보여, 맞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에 붙여놓는 그 패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면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국가 단위로 태양광 산업을 하는 데는 안 보이죠. 이게 뒤에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가 안 보여. 이 지금 사람 크기랑 뒤에 패널 크기랑 포도밭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중동인데, 중동보다 더 큰 데가 어디예요? 제가 사진은 중동을 가지고 왔는데, 태양광을 하려면 사실은 사막을 좀 끼고 있어야 돼요. 중국이죠. 중국이 사막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최대 크기는 중국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이나 중국 쪽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 밑에 요거는 풍력이죠. 해상풍력. 풍력은 보통은 그냥 해상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상에서 하지 않으면 요걸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바람개비 바람개비 같이 생긴 게 이제 터빈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지상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이게 붕붕붕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겠죠. 막 보조금 내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해상에 좀 설치하는 편이다. 진짜 커요. 실제로 보면 진짜 크죠. 이거 요 밑에 지금 다리가 안 보이는데 다리로 서 있거든요. 얘가 다리 아프면 잠깐, 새벽에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잠깐 잠수해서 들어가요. 다리 아프면 갑자기 윙 하면서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다시 해가 뜨면 다시 윙 하면서 올라와요. 그 사람들한테 들키기 전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이제 발전 단계에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발전 단계는 어렵진 않죠?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그냥 원천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송자는 아니면 이송하다 할 때 그 송자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송한다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발전 지역에서 전기를 대규모로 이송하는 단계를 뜻한다. 멀리 그리고 많이 안정적으로 이송할수록 좋다. 송전 단계에서의 핵심은 대규모 전력 이동 시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초고압으로 승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 된다. 따라서 변압기의 기술이 송전 단계의 핵심이다. 이 초고압으로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안 해도 되겠죠? 일단 결과만 아세요. 굳이 안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일단 이게 중요한 기술이다. 이게 현대 전력기기에서 전력망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전력 산업 중에 특히 큰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변압기 관련주인 이유도 이와 같다. 변압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압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고압으로 만들어야 되면 이 변압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들이,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애들이 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고압된 전력을 이송할 때 중요한 핵심이 바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HVDC라는 직류 송전 시스템이 있는데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HVDC가 있어요. HVAC도 있는데 AC보다는 HVDC가 좋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산업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전력기기 공부를 할 때 한 100,000만 번은 들어야 돼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HVDC를 가능하게 하려면 HVDC 케이블이 필수적이에요. 이 HVDC 케이블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자재로 전력산업의 슈퍼사이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인 전력산업의 성장 동력은 대부분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오고 있는 슈퍼사이클은 발전 단계가 아니라 송전 단계에서 뭔가가 지금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 밑에가 이제 HVDC 케이블을, 해적 케이블을 까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이 선이 되게 굵고 커요. 옆에 사람이 갖다 대보면 엄청 굵고 큽니다. 여기 이제 배에다가 이 선을 똘똘 말아갖고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서 이렇게 배설을 하는 거죠. 요 배 있죠, 배. 요거를 포설선이라고 하는데 이 포설선도 따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HVDC 케이블만 내가 제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조를 하면 이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수한 선박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다. 됐죠? 요게 송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전입니다. 배자는 분배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발전 지역에서 송전한 전력을 지역 또는 가정, 산업체로 실제 소비 가능한 전압으로 변환하고 분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해상풍력을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송전이 되겠죠. 그럼 송전을 육지로 송전을 하면 그 육지 안에서도 다시 변환을 해서 우리 쪽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 시 승합된 전력을 다시 가정에서 쓰기 편하게 강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배전 변압기나 배전선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전력기기 노후화를 현대 전력기기로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지중화 작업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지중화 작업이라는 건 지하에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봇대 같은 거 다 위에 있잖아요. 지상화돼 있죠. 근데 지상화돼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작업하기는 편해요. 뭔가 이렇게 고장 났을 때 고치거나 할 때 딱 보이잖아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걸거쳐요? 우리한테 걸거치는 건 없잖아. 우리 머리에 뭐 다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올해 초에 미국에 산불 크게 난 거 기억나시나요? 이 지상화되어 있는 모든 전력기기들이 다 타버리고 다 터져버렸죠.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해요. 그러니까 한 번 자연재해가 터지면 얘들은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불 한 번 제대로 났다고 하면 도시 전체를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중화되어 있으면 지하에 묻혀 있으면 위에 있는 집은 탈지라도 얘들은 살아있단 말이죠. 전력망은 살아있으면 다시 복구할 때 너무 편하지. 그냥 집만 지으면 돼. 근데 이게 지상화되어 있으면 집도 지어야 되고 다시 이것들 다 깔아야 돼. 미쳐버리는 거지. 됐나요? 그런 거를 이제는 노후화되어 있는 거를 교체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전부 다 지화화하고 있다.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다. 됐나요? 그래서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발전 단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풍력이나 태양광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전기를 운송을 해야 돼요. 송전 단계가 있고 송전할 때는 멀리 많이 안정적으로 송전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선만 깔아 놓는다고 송전이 쫙쫙쫙 되는 게 아니고 송전에 그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 되게 기술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송전 단계에서 지금 무슨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 제가 지금 송전 단계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슈퍼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 송전 단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배전 단계. 배전 단계는 이렇게 송전된 전력을 다시 변전소에서 바꿔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가정에서 쓰기 편하게, 기업들이 쓰기 편하게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한다. 됐죠? 그리고 전력기기와 전력기자재는 전력기기는 발전기나 뭐 변압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력기자재는 전선이나 케이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전력산업의 단계예요. 총 몇 가지 단계가 있었죠?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이런 과정은 배전 단계에 들어가네, 이런 과정은 송전 단계에 들어가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산업의 슈퍼사이클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는 세 가지로 보면 돼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주권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AI 패권을 가져와야 돼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AI 패권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각각 국가에서 공급할 수 있어야만 AI 패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안보 때문에 전력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습니다. 발전원인 예를 들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해서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어요. 전력망을 확충하려면 말 그대로 뭐가 필요해요? 전력? 뭐가 필요하죠? 기기 업체들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후된 설비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 가장 노후된 설비가 많은데 걔들이 한 30년 됐어요. 30-40년 넘은 지역도 있고 20년 된 지역도 많고 그것들이 다 노후됐어요. 노후되었다는 게 왜 안 좋냐면 이 디지털 주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공급을 못해. 이 설비가 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이 설비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거 다 교체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전력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거죠. 미친 듯한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아직도 이걸 교체를 못했어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교체를 못했다는 뜻이 뭐예요? 돈 많이 벌 거라는 거죠. 전력기기 산업들이. 이해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거의 다 이해를 한 거다. 전력산업의 슈퍼사이클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AI 혁명, 전력의 굶주린 빅테크라는 제목으로 써 있습니다. 왜 AI를 통한 디지털 주권이 중요한가는 생략할게요. 이거는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AI에 대한 얘기죠. AI의 패권을 왜 가져와야 되는가는 AI 산업을 얘기할 때 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방산이든지 로봇이든지 뭐 보안이든지 여러 가지 다 중요하잖아요. AI 패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는 누구나가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겠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AI 산업은 왜 그렇게 거대한 전력을 요구하는가? 첫 번째는 GPU로의 아키텍처 전환에 따른 전력 밀도의 급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아키텍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시스템, 그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CPU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였는데 이제는 GPU로 바뀌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력 밀도가 급증했어요. 밀도가 급증했다는 걸 말 그대로 전력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0년대 이후에 클라우드 산업이 발달하고 빅데이터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서버 규모가 수십만 대 단위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CPU 중심의 서버 운영이라서 비교적 낮은 전력 소모를 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요. CPU 중심의 서버 운영을 하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안 하다는 거죠. 그때는 서버 한 대당 최대 소비 전력이 500W 정도가 되었다. 근데 2010년대 말부터 갑자기 이제 AI 산업이 살아나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GPU가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GPU는 렉당 소모 전력이 CPU 중심의 소비 전력보다 몇십 배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데이터 센터의 핵심 구조가 CPU에서 GPU로 이동한 것이 전력 밀도가 상승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버 한 대당 최대 소비 전력이 1200W 정도가 돼요. 그럼 이거 지금 몇 배예요? CPU는 서버 한 대당 500W를 썼는데 GPU는 서버 한 대당 거의 만을 써요. 만. 몇 배예요 이거? 500 곱하기 몇을 해야 되죠? 20배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사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요런 애들이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쫙 이렇게 진짜 공장처럼 엄청나게 크게 쫘라라라락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전기를 24시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평균 렉 밀도가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되느냐. 2010년대에서 지금 왼쪽을 보시면 2010년대예요. 2010년대 초반이에요. 2010년대 초반에는 낮죠. 확실히. 밀도가 낮아. 근데 2020년부터 급격하게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평균 렉 밀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력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가팔라지지만 이제 앞으로 28년, 30년, 35년 되면 끝도 없이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 그다음 2번, 전기만마를 먹고 크는 AI 모델. AI 서비스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자산이 있어요.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오픈 AI는 챗 GPT를 쓰죠. 구글은 제미나이를 쓰죠. 오픈 AI 하면 챗 GPT.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요게 각 회사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그냥 오픈 AI에서 자기들이 쓰는 모델은 챗 GPT지. 요게 전부예요. 그렇죠. 메타는 라마가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AI 모델을 탄생시키려면 결국 학습을 시켜야 돼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습 단계가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 즉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픈 AI의 챗 GPT-3 모델 지금 몇이죠?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5까지 나왔죠. 3 모델이 학습시키는 데는 1280메가와트시가 사용됐다고 추정돼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이 전력 사용량은 한국인 4인 가구 기준 했을 때 300년간 쓸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이에요. 이거를 그냥 얘는 뚝딱 써버리는 거예요. 챗 GPT-3 모델 하나 만드는데 300년간 쓸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을 얘들은 뚝딱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전력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이. 이러한 학습 단계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큰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사용자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는 좀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AI 학습 서버는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한 80%에서 100% 가동률로 24시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키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킬 때 잠깐 제일 더울 때 예를 들면 뭐 2시에서 6시 사이 그 정도만 키는 거랑 24시간 에어컨을 여름 3개월 동안 다 키고 있는 거랑 전력 차이가 많이 나겠죠. 소비량 차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는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가동률을 높이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쉬는 기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이 높을 수밖에. 즉 현재 데이터 센터는 특정 영역에서 한 달 내내 거의 최대 전력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요청에 대답하는 추론 단계에서도 전력이 필요하다. 추론 단계는 학습 단계보다는 조금 더 전력이 줄어들어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질문을 우리가 혼자만 해요? 챗GPT 우리가 혼자만 쓰나요? 전 세계 수백, 수천만 인구가 앞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구가 챗GPT한테 질문을 하나씩만 해도 이 추론 단계에서 잡아먹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챗GPT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한 20, 30, 40대까지는 AI를 많이 쓰고 있지만 50대, 60대, 70대들은 거의 다 안 쓰고 있잖아요. 쓰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근데 5, 60, 70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타이밍에 지금 20, 30, 40대가 5, 60, 70대가 되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20대, 30대가 되면 모든 세대가 AI를 사용하겠죠. 지금은 일부분 세대만 사용하고 일부 세대는 사용하지 않지만 한 20, 30년이 지나면 모든 세대, 기성세대든 신세대든 모든 세대가 AI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질문이 몇 개가 나올까?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높은 전력은 학습 단계 플러스 추론 단계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전력기기에 해당하는 변압기, 케이블, 배전기기 등 모든 전력기기가 더 높은 스트레스로 더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몇 시간 동안 돌아가니까. 왜 전력기기에 더 높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24시간 돌아가니까 전력기기의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초거대 수요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전력기기를 굉장히 수요를 많이 창출하게 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누구죠? 그렇죠. 빅테크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하이퍼스케일러는 여기서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는 빅테크 기업을 뜻하는 거예요.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이퍼스케일러예요. 수요를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애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는 이러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력 설비들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력기기 산업 자체. 이것이 전력 산업의 슈퍼사이클을 이끌어내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AI가 있죠. 여기 AI가 있는데 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데이터 센터향 글로벌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그냥 이거 다 그래프를 뭔지 몰라도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만큼 전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그러니까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보다 전력을 줄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못해요. 더 쓰면 더 썼지. 줄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단계를 그냥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됐나요? 그럼 보세요. 전력을 앞으로 더 많이 쓸 거라는 게 자명하죠. 자명하단 말이죠. 그럼 전력기기 생산 설비 업체들은 돈을 많이 어떻게 될까요? 벌 수밖에 없죠.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전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도래했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버지니아주 북부 지역이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좀 몰려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주 하나보다 더 큰 전력을 필요로 하는 북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 북부에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어서 얘들이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데 샌프란시스코주 하나보다 더 큰 전력을 이 데이터 센터 몇 개가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하나가 쓰는 전력이 데이터 센터 하나 전력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 전체 사람들이 다 쓰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 몇 개가 합쳐지면 그냥 맘먹는 거예요.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 전력 소비 비중을 뜻합니다. 요 막대에서 하늘색은 서버입니다. 서버. 됐나요? 그리고 초록색은 냉각입니다. 그럼 가장 큰 두 개가 서버 아니면 냉각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가장 많이 전력을 소비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서버를 돌리는 데 필요하고 냉각하는 데
전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소비 전력을 많이 먹고 있다. 다음 3번 열을 식히는데도 전기가 필요해요. 열을 식히는데도 지금까지는 AI를 학습하는데 열이 많이 든다, 전력이 많이 든다 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열을 식히는데도 전기가 또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 장비는 도체 저항으로 인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킨다.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장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성능이 매우 저하되고 고장이 잘 나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당연하죠.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수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공냉식을 썼어요. 공냉식. 즉 차가운 공기를 서버렉으로 순환시켜서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냉각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밀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공냉식으로는 열을 제대로 제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공기를 이렇게 우리 예를 들면 선풍기 같은 거야. 선풍기 쐬가지고 열을 식히기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전력 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뜨거우니까. 이해되고 있나요? 그래서 열 전달 효율이 더 좋은 액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서버 전체를 냉각 액체에 완전히 담가서 냉각하는 액침 냉각 기술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즘 밑에 컴퓨터 보이죠? 컴퓨터가 아니고 그 서버 렉 보이죠? 얘를 아예 그냥 액체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고장 안 나나요? 고장 안 나요. 알겠죠? 고장 안 납니다. 액침 냉각은 냉각 효율은 더 좋겠죠. 당연히. 공냉식보다 냉각 효율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냉각에 필요한 전력의 절대량은 또 증가한다는 거예요. 얘를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도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얘를 열을 또 식혀주는데도 전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중으로. 결국 더 좋은 냉각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다시 더 많은 전력을 써야 하는 약간 악순환에 갇힌 거지. 이해되고 있나요? 그 다음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액침 냉각 비중은 2026년 40%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액침 냉각 기술도 앞으로 미래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형 기업들이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에서 그쪽으로 수주를 넣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액침 냉각 기술은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고발열로 인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절대로 꺼지면 안 돼. 이제 절대로 꺼지면 안 돼. 뭘 꺼지면 안 돼. 전력이 차단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서버이지만 이것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전기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서버가 멈추는 순간 그 안에서 운영되는 수많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것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신뢰성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예를 들면 내가 쓰고 있는 은행이 뻑하면 멈춰. 그럼 짜증나잖아요.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중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화. 지금 얘는 이 4번은 전력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왜 전력기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중화는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두 대를 구비하자는 거지. 한 대가 고장나면 바로 예비 장비 또는 예비 부품으로 위기 사태를 원활하게 넘기겠다라는 전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원래 두 대 돌아가고 있었으면 원래 두 대가 필요했다면 이 이중화에 따르면 몇 대를 사야 돼요? 네 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세 대만 사면 안 돼. 왜? 말 그대로 곱하기 2니까. 맞나요?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는 사태를 대비하여 처음부터 4대를 배치하는 거예요. 비유로 따지면 항공기에 우리 비행기의 엔진과 같아요. 엔진 한쪽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한쪽 엔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거죠.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는 변압기, 케이블, 전력 장비, 배터리 등등 모든 것들이 최소 2배를 요구하게 돼요. 이거는 전력 산업에 들어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2배의 수요가 나오고 수요가 2배라는 거는 이익이 몇 배라는 거예요. 이익도 2배가 난다는 거예요. 한 번 사갈 때 2개씩 사가니까. 전력 산업에 왜 지금 빅 사이클이 오고 있는지, 왜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 AI 데이터 센터에 관해서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전력 소비와 연관성을 지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전력 밀도가 상승했었다. 전력 밀도가 상승했다라는 건 CPU에서 어디로의 전환이 있었다. GPU로 서버 아키텍처가 전환이 됐다. 그래서 전력 밀도가 매우 상승했다. 두 번째 이유, AI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을 24시간 돌려야 됐죠. 그래서 전력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냉각 효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 소비량이 필요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력 공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한 번 살 때
2배씩 사간다. 됐나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전력 차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전부 다 2개씩 사가고 있다. 2배씩 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프로젝트는 뭐 메타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많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프로젝트는 기업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는 어떤 불확실성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해도 괜찮다. 즉, 현재 전력기기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적인 변화로부터의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 산업의 슈퍼 사이클을 예상하는 것이 결코 과장되거나 무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AI 데이터 센터만 봤을 때 왜 전력 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까지 이해가 됐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통신 장비 들어가고 통신 케이블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거든요. 일단 큰 것들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왜 많이 잡아먹는데? 사실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거를 왜 구체적으로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몰라. 대답을 못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봤습니다. 요까지 했는데 벌써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 얘기라든지 변압기 얘기는 오늘 못하겠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가 왜 그렇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와 안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또는 전력 기기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세계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전력 소비는 2000년에서 2030년 동안 한 20년간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 앞으로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상승을 하겠죠.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세계 산업 전기화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모든 산업이 전기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 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산업이 많은 전기를 쓰도록 그렇게 흐름이 잡혀 있다, 맞죠? 이에 따라서 발전원의 확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재생에너지를 쓰든 원전을 쓰든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확대와 전력망 투자로 이어지는 전력 산업의 대규모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 소비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 표는 2017년 이후에 전력 산업의 밸류 체인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의 흐름. 요 하늘색 있죠, 하늘색. 제일 두드러지는 하늘색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러면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변압기에 대한 주가 흐름이 가장 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어때요? 우리나라 시장도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변압기 관련된 관련주들이죠. 변압기 관련주들이 가장 시세를 잘 주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요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프가 언제부터 약간 급상승하기 시작하나요? 각도상. 그렇죠. 23년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느껴지죠. 23년도에서 4년도부터. 왜 그렇죠? 이 시기에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22년도 12월에 챗GPT가 출현했죠. AI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챗GPT가 22년도 말에 드러났단 말이죠. 걔 때문에 23년도, 4년도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기 시작했다. 전부 다 이제 맞물리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다 이제 흐름이 지나가죠. 그리고 세계 발전 용량에 대한 전망을 보면 맨 밑에 회색깔 있죠. 요 맨 밑에, 막대 맨 밑에 회색깔은 미국입니다. 그 바로 위에가 유럽이에요. 그 바로 위에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중국이 사실상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세계 전력 발전 용량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얘들이. 중국 지금 전력 엄청나죠. 전 세계 1, 2등을 잡아먹고 있다. 전력을. 됐나요? 그 다음에 전 세계는 발전원에 대해서 전환 중입니다. 1번, 현대 전력망은 석탄과 같은 전통 발전에서 해상풍력, 태양광과 같은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진 재생에너지 발전원인 해상풍력, 사막, 태양광 같은 애들이 도심, 즉 대규모 소비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연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상풍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바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서울이랑 가깝나요? 굉장히 멀죠? 그럼 태양광, 중국에서 사막에서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막으로부터 베이징까지 거리가 엄청 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전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서울까지 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뚝딱 전기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송전 시스템이 매우 좋아야 돼요. 정말 좋아야 돼, 송전 시스템이.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해상풍력, 태양광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고 원전도 많이 하고 있죠. 요런 이제 전환기에 우리가 들어섰는데 이 전환기에서는 송전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더라. 이 과제를 해결을 해야만 재생에너지가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3번, 이는 대규모 재배선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송배 전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기존에 갖추고 있는 송전 시스템, 배전 시스템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깔려있는 전력망으로는 안 된다라면 이거를 전부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송배전망을 다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개발도상국은 좀 안 바꿀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잘 나가는 국가들은 전부 다 이 대규모 재배선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돼요. 그거 다 바꾼다라는 건 전력기기 산업들이 뭘 할 수 있다? 미친 듯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요 대규모 재배선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아직 제대로 바꾼 국가가 없어요. 이제부터 지금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돈을 막 모으고 있어요, 애들이.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이제 주문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기존에 쓰는 거는 HVAC 방식인데 요건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HVAC가 있고 HVDC가 있어요. 기존에는 HVAC를 썼는데 얘는 장거리 송전 시에 손실이 크고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시에 제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런지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HVAC는 효율적이다 아니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에 비해서 HVDC는 장거리 송전 시에 굉장히 손실이 작고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시에 제어성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HVDC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됐죠? 밑에 해상풍력 발전기가 왼쪽에 터빈이 있어요. 얘가 이제 전기를 막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 도심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갑자기 그 와이파이처럼 보내지진 않잖아요. 밑에 선을 깔아야 되죠. 여기서 나온 전기를 밑으로 선으로 보내서 이제 해상 변전소라든지 육산 변전소에서 뭔가 찌지고 뽑고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뚝딱뚝딱 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중간 과정이 몇 가지를 거쳐야 돼요. 이 중간의 과정을 거칠 때 이 사이사이를 매게 하는 게 뭐예요? 해적 케이블이다. 그리고 지중 케이블도 있고. 그래서 케이블은 해적 케이블과 지중 케이블 이렇게 육상 케이블을 뜻하는 거죠. 지중 케이블은. 그래서 해적 케이블, 지중 케이블 이렇게 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HVDC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요 방식을 쓸 거겠죠. 당연히 이거 안 쓰면 그냥 바보죠. 돈 안 벌겠다는 거죠. HVDC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서 변압기, 변환기, 케이블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1번 변압기. HVDC 방식은 초고압 상태로 만들어서 송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낮은 전압을 고압으로 올려주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변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 변압기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니까. 핵심 부품이니까. 2번 이제 변환기입니다. HVDC 방식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돼요. 이 교류가 AC였죠. 직류가 DC예요. 그래서 HVDC 방식은 AC를 DC로 바꿔서 송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환기 즉 컨버터가 필요해요. 이 변환기 덕분에 HVAC에서는 제약이 많았던 송전 방향과 전력량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환기 시장은 히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히타치 에너지 그리고 지멘스 그리고 GE 베르노바 같은 얘들이 다 거의 다 과점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효성중공업 또는 LS죠. LS 일렉트릭이 후발주자로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블. 케이블은 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HVDC 방식을 쓸 때 서로 간의 기기와 장비들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HVDC 전용 케이블이 필요해요. 아무 선이나 쓰면 안 돼. 이 HVDC 방식을 하고 싶다면 내가 전선업계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이 HVDC 케이블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아주 비싸고 아주 기술력이 필요해요.
글로벌적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얼마 안 돼.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전선업계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전선업계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이 HVDC 케이블이에요.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전선 관련해서 따로 특강을 할 건데 거기서는 사실은 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HVDC 케이블이 어떻게 된다, 뭐 저떻게 된다 이거 얘기밖에 안 해요. 이해되고 있나요? HVDC 케이블 시장은 프리즈미안 이탈리아 기업이고 넥상스 프랑스 기업이고 스미모토 일본 기업입니다. 요런 애들이 제일 잘 나간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이제 후발주자로서 공급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다 해먹고 그래도 이 얘들이 잘 나가는 애들이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한계치가 있잖아요. 넥상스라든지 얘들이 공급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왜냐면 전 세계에서 여기로 몰리기 때문에. 그럼 급한 애들은 여기를 못 쓸 거 아니에요. 안 받아주니까. 아, 우리 이제 지금 공급 못 받아줘. 다 찼어.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우리 한국 기업을 찾는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탑티어는 아니지만, 탑티어 기업은 없지만, 그래도 1티어 정도는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유럽은 에너지 안보가 지금 절실하다. 너무나 절실하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유럽은 원래 기후변화 대응에 제일 앞장서는 애들이었죠. EU 애들이. 그래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장 먼저 선언한 애들도 얘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2022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러우 전쟁이 터졌죠. 러우 전쟁이 터짐으로써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폭파시키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끊어버리거나. 이에 따라서 유럽 입장에서는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아, 이런 전쟁이 터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고 겨울 내도록 오돌오돌 떨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2022년도 러우 전쟁은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원래 하려고 하던 거를 더 급진적으로 더 빨리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주로 해상풍력이에요. 그래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기업들,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겠죠. 유럽에선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이다가 아니고 실제로 합니다. 애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밑에 러우 전쟁 시기에 이제 가스관 누출 사고라든지 가스관을 터뜨린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당해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 투자는 어디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떤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태양광보다 실제로 해상풍력 쪽으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1번, 유럽은 2022년도 리파워 EU를 선언했습니다. 이 리파워 EU라는 거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겠다라는 목적성이 있어요. 러우 전쟁 때 된통 당해보니까 독자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 전력 상호 연결성 확대가 주된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해요. 유럽연합 안에서는 서로 에너지를 뭐 하겠다. 우리 EU 안에서는 공유하고 또는 싸게 주는 그런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얘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나 혹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협의를 맺어서 서로 에너지를 거래하고 싸게 주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안 돼. 중국이랑 할 수 있을까? 안 돼. 이거는 EU만 가능해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아까 우리가 HVDC 그 방식을 공부할 때 대륙 간 연결할 때 HVAC는 된다 안 된다. 국가 이렇게 연결하고 대륙 대 대륙 이렇게 연결할 때 HVAC는 안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야. 왜 그런지는 굳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냥 결과만 알고 계시면 돼요. HVAC로는 이 국가들 사이의 연결성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HVDC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유럽 EU 애들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려면 HVDC를 선택해야 되는 강제성을 이제 띠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EU 혁신 기금과 정부 지원을 통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전력망을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또 투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원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그거를 이제 간소화하겠다는 거죠. 빨리빨리 이 산업을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간소화를 시키고 원자재 확보하고 이 원자재는 뭘까요? 이거
뭐 구리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원자재 확보를 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이에 따라서 HVDC 방식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 내 누적 해상풍력 캐파 비중입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다. 여기서 유럽에서 제일 해상풍력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일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은 섬나라니까 맞죠? 밑에. 그리고 북해라고 하면 이 유럽 위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북해에서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 그 해상풍력에 대한 지역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지도 보시면 요 하늘색 부근들이 전부 다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영국이 캐파를 제일 많이 가져간다. 까지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얘기는 끝났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잠깐 1분 복습하고 갑시다. 대규모 전력을 답이 벌써 나오네요. AI 데이터 센터였죠. 전력이 필요한 이유. 2번이 뭐였어요? 2번. 데이터 센터 얘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에너지 전환.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안보. 이것 때문에 어떤 산업이 지금 크고 있다. 요것 때문에 해상 풍력이 되게 크고 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HVDC 관련된 자재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가 뭐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기억나시네요. 노후된 설비 교체 시기가 왔어요. 요게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강대국의 전력 설비 노후화가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그나마 낫고 최근에 설비를 했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전력 설비가 전부 다 노후화돼 버렸어요. 거기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미국 에너지부는 25년 7월 미국 전력망의 신뢰도 및 안보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리포트를 발간을 하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가장 핵심은 미국 정부가 직접 자기 입으로 전력망 개업의 시급성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 이거 빨리 안 하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인프라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AI 산업 패권이 걸린 안보 이슈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격상시킨 거죠. 단순히 노후화됐으니까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지금 안 바꾸면 우리나라 AI 패권 못 가져온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바꿔야 AI 패권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직접 그 보고서의 리포트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불충분한 전력 공급 능력은 미국의 신규 제조업 발전을 저해하고 모든 미국인의 생활비를 상승시키며 궁극적으로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잠재력 자체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직접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전력 수요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AI 단일 요인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돌리려면 AI 패권을 가지고 오려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돌려야 되죠. 효율적으로.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돌리고 싶은데 전력 공급망이 안 갖춰지면 그걸 못 돌려. 그러면 중국이 열심히 AI 따라오고 있을 때 우리는 뒤처진다는 거죠. 그러나 수요는 늘어가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는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 기반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전력망의 노후화입니다. 미국은 유럽, 일본과 함께 20년 이상 된 노후 전력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섯 번째, 송전망 투자액만 보면 2023년도 사상 최고치인 $250 이상을 투자했어요. 그러나 노후 설비 교체에 집중되어 있을 뿐 새로운 HVDC 관련 시설 증설은 미비한 편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2023년, 2024년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송전망을 조금 손봤어요. 손봤는데 그거는 노후 설비를 그냥 단순히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노후 설비를 단순히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HVDC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 얘가 안 되면 현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체를 하면서 HVDC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안 바꾸면 그냥 돈만 쓴다는 거지.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된 설비를 교체할 게 아니고 HVDC 설비까지 정확하게 갖춰야 된다는 거지. 바꿔줄 때. 지금 그거를 미국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보고서에서 에너지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밑에 지역별 송전 인프라 노후화 현상입니다. 맨 왼쪽이 재팬입니다. 재팬. 재팬 보기 전에 오른쪽을 먼저 보실게요. 오른쪽을 보면 하늘색은 뭐라고 해석해요? 요 맨 위에가 하늘색이고 중간에 파란색, 맨 밑에가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20년도 더 된 노후된 설비를 뜻하죠. 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은 10년, 20년 사이에 있는 어떤 설비를 뜻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하늘색은 10년도 안 된 것들,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맨 왼쪽이 지금 재팬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20년도 더 된 노후화 설비가 제일 많죠. 얘들은 지금 시급하죠. 일본 애들은.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US입니다. 얘들도 많죠. 얘들도 좀 심각하죠. 최근 설비가 거의 없단 말이죠. 지금 막대로 보면. 세 번째가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도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조금 낮긴 낮다. 미국보다 맞죠. 최근 설비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됐나요? 중간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차이나예요. 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막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20년 넘은 설비가 굉장히 작죠. 그 비중이 굉장히 작죠. 중간에는 10년이랑 20년 사이도 적당하고 10년도 안 된 설비는 많단 말이죠. 인도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한테 두드러 맞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바꿔야 될 설비가, 노후화된 설비가 너무 많아. 이 노후화된 설비를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전력 설비 업체들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겠죠. 아직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23년도 그래프긴 해도 24년도, 25년도도 크게 바뀌어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막대 그래프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 6번. 이러한 문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와 신규 송전망 투자 둔화로 인해서 미국의 정전 건수는 2000년에 비해서 2023년에 5배가 늘어났습니다. 정전이 5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죠. 이에 따라서 송전망 혼잡 비용도 2019년 60억 달러에서 2022년도 210억 달러로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전망 요 혼잡 비용이란 게 도대체 뭐냐? 전력 수요에 비해서 송전선이 효율적으로 공급을 못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비용입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전력의 수요는 80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시 다 합쳐서 전력 수요가 8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나라 송전망의 능력은 70밖에 안 돼요. 그럼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80인데 송전망의 능력은 70밖에 안 돼.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럼 필요한 것보다 전력을 더 많이 못 주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럼 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정전이 자주 되거나 또는 다른 데서 이 필요한 10에서 15를 끌어와야 되죠. 제 말이 이해되고 있나요? 다른 데서 10에서 15를 끌어올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죠. 그 추가적인 비용이 바로 송전망 혼잡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잡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안 좋아요. 이에 따라서 값싼 전기가 풍부한 지역과 비싼 전기에 의존하는 지역 간의 가격 차이가 심화되겠죠. 어느 지역은 굉장히 값싸게 쓰고 있고 어느 지역은 또 어디서 빌려서 써야 되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는 국가 전체 에너지 비용을 균일하게 맞추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7번. 지역 내 송전망보다 지역 간의 송전망 확충이 2배 이상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투자는 정반대로 여전히 지역 내에서만 보강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를 만약에 시설을 교체할 때는 근본적인 방향은 지역 간의 송전망 확충이 돼야 됩니다. 도시 대 도시 간의 송전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빨리빨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가 가능하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 HVDC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늘 HVDC 한 20번, 30번 나왔죠? 그래서 미국은 결국 동부랑 서부를 잇는 하나의 거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는 전력망 강화와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복원 혁신 프로그램, 그립과 송전 원활화 프로그램 추진 중이다. DO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간 연결에서는 HVDC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역 간 연계가 제한되면 불필요한 발전 설비,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들지만 HVDC 방식은 그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자료를 보면 왼쪽 두 개가 AC예요. 오른쪽이 DC예요. HVDC예요. 그럼 초기 비용이 어때요? AC는 초기 비용이 좀 덜 들죠. 싸게 먹힌단 말이죠. 근데 HVDC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초기 비용을 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뭐 조금 아낀다고 뭐 빼먹고 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문제가 생기죠. 물이 새기도 하고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돈을 좀 더 들여서 튼튼하게 지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우리가 노후 설비를 교체할 때 HVDC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후화 교체 또는 글로벌 전력망 확대 사이클에서는 HVDC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가가 살짝 오르다가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론, 미국과 강대국은 AI 패권,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망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력망 산업은 필연적으로 슈퍼사이클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전력 산업에 대한 거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변압기에 대한 얘기, 전선에 대한 얘기, 통신 케이블 얘기,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세세한 얘기보다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 산업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전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요 이해가 돼야 돼요. 항상 제가 특강을 할 때 산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한단 말이죠. 지금 이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전선 얘기할 때, 변압기 얘기할 때, 해적 케이블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단순히 해적 케이블 나중에 많이 팔릴 거예요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저랑 여러분들이랑 확신의 정도가 달라요. 산업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종목을 매수하느냐, 단순히 이 종목이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느냐, 그건 완전히 달라요.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산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까지 해서 글로벌 얘기를 끝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 얘기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한국 하면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입니다. 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첫 번째, 오래전부터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21년도에 저번 대선이죠. 저번 대선 때부터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이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이 핵심이 뭐였느냐? 핵심은 서남권에 있는 해상풍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해서 단계별로 전국을 U자형 형태로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좋은 전략이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내륙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 어떤 국가죠? 삼면이 바다인 반도죠.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란 말이죠.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U자형 형태로 해상 풍력을 다 설치를 하는 게 그리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됐나요?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해상 풍력을 확대하고 HVDC 체계를 구축하고 ESS 이건 뭐죠? 에너지 저장 관련된 산업이죠. 이 산업을 확대하는 등 전력기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이 직접 들어있어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안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우리나라 전력기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죠. 그 중에서 해상풍력 확대와 관련된 산업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요 지도가 보이시죠? 서해 쪽에 이런 풍력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오른쪽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U자형 형태로 해상풍력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U자형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왼쪽에는 초록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파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 왼쪽에는 노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노란색이 잘 안 보이죠? 색깔이 너무 연해서. 그래서 어쨌든 U자형 형태로 우리나라 반도 국가의 장점을 살려서 해상풍력을 설치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6번 25년도 2월에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전력망 투자 규모는 총 72.8조 원으로 점점 더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경과지 조사 또는 입찰 준비가 올해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밑에 여기 왼쪽이 10차예요. 표시가 여기 네모칸이 안 그어져 있는 데가 10차 계획이고 오른쪽이 11차 계획이에요. 투자하고 있는 이 숫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숫자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는 투자액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죠.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겠죠.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도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더 커지겠죠. 이 재생에너지 사업 쪽으로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거니까. 그 다음 밑에 한국도 결국에는 뭐다? 이거 한번 씁시다. 이제 하도 많이 써서 이제 질렸죠. 한국도 결국에는 뭐다? 뭐가 핵심이다? 한국도 결국에는 해상풍력이 핵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사막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중동처럼. 그러니까 반도 국가의 장점을 살리려면 사실은 해상풍력밖에 없다는 거지. 1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주된 동력은 해상풍력 확대입니다. 2번 이는 HVDC와 해적 케이블 밸류 체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 해상풍력 여기서 돌아가는 터빈이랑 연결되는 선이 HVDC 전용 케이블이어야만 하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HVDC 케이블을 써야 된다고 했죠. 얘들은 지금 바다란 말이죠. 바다랑 서울까지 전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HVDC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HVAC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HVDC 전용 전압기라든지 변환기라든지 케이블 관련해서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됐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결론. 왜 전력망 산업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 적으면서 하세요. 첫 번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었다. 걔들은 전력 밀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돌려야 돼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냉각 효율을 더 높게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력 공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 부품, 예비 장비를 하나 더 사야 되더라. 그래서 2배의 장비를 수주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 큰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 안보 때문이더라. 에너지 안보 때문에 각 나라마다 또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인해서 HVDC 시스템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1번 해상풍력 발전소와 실제 소비자 간의 너무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HVDC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력기기 공급업체들은 고부가가치의 HVDC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글로벌 국가들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교체해줘야 된다. 전력을 엄청나게 지금 이런 산업들에서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주질 않으면 서로 손발이 안 맞아. 박수가 안 돼. 박수를 치려면 왼쪽, 오른쪽 손뼉을 맞으셔야 되는데 한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 AI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이거 다 바꿔줘야 된다.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2번 그러나 글로벌 국가들은 현재 전력망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다. 아직 많이 바뀐 게 없다. 3번 이에 따라서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되면 막대한 전력기기 전선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됐나요? 까지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전부 다 정리했어요. 딱 3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나눠서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이게 이제 끝입니다. 왜 하필 지금 전력 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 과거 기술 혁명들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여기에 슈퍼사이클이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PC혁명, 인터넷혁명, 모바일 혁명이 있었죠. PC혁명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인터넷혁명은 인터넷 버블 들어봤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넷혁명 시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모바일 혁명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이 모바일 혁명은 말 그대로 아이폰이 주도를 했었죠. 다 이해하고 있죠? 2008년인가 7년도에 아이폰 나오면서 이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때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AI 혁명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혁명이 있는데 얘들이 다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지. 다 똑같이. 그게 어떤 단계냐? 총 4단계로 흘러갔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혁명 시대가 왔을 때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공장을 구축한다든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뭐 공장이나 기지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터넷 혁명을 한번 봅시다. 인터넷 혁명 시대에는 1단계가 공장도 지어야 되고 또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죠. 2단계는 뭐냐면 전력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장을 짓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I 혁명은 1단계랑 2단계랑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단계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가고 있나요? 맞아요? 맞아,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금 공장 지으면서 동시에 인력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기 지금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고. 그러면 인터넷 혁명 시대에도 이제 전력이 갖춰졌어요. 이젠 더 이상 전력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전력기기도 많이 샀고 노후화도 다 교체했고 충분해.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요? 통신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 시대에도 똑같이 넘어갔어요. 첫 번째가 공장 짓고 기지국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갖추고 전력 인프라가 다 갖춰졌어. 이제는 더 이상 전력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4G냐 5G냐 어쩌고 저쩌고 네트워크 통신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통신까지 완료가 됐어. 5G 어쩌고 저쩌고까지 완료가 됐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무슨 산업이다? 보안 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공장이나 기지국이나 데이터 센터 짓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아니면 1단계, 2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해요. 그리고 3단계는 전력 인프라까지 갖췄으면 3단계는 통신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4단계는 보안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AI 혁명 시대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단계에서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라고요. 이제 여기 초입에 있다고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니까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후년, 30년, 32년쯤에는 전력 인프라가 다 갖춰지겠죠. 그러면 이제 통신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통신 쪽으로 넘어가면 6G 들어봤나요? 6G 6G가 온다. 6G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저 케이블로 인터넷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인터넷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해저 케이블 때문이거든요. 해저 케이블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위성으로. 지금 이 위성으로 인터넷 쏴주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스타링크밖에 없죠. 얘들이 선두주자죠. 스타링크가 이 AI 혁명 시대에서 통신 쪽에서는 압도적인 선도주자예요. 다 이해가 되고 있나요? 이제 산업들이 막 머릿속에 묶이기 시작하나요? 스타링크가 그냥 스타링크가 인터넷 쏴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AI 시대에 통신 쪽에선 얘들이 압도적인 강자로 지금 올라섰다고요. 스타링크가. 그러면 나중에 20-30년 뒤에는 해저 케이블로 인터넷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해저 케이블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해저 통신 케이블은 결국 여기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이거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인프라를 쓰고 있죠. 여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끊어요. 실제로 이거 쉽게 끊을 수 있어요. 매우 쉽게 끊을 수 있다. 즉 전쟁 나면 이거 중국이 다 끊는다. 이거를 막으려면 우리가 미리 나가가지고 선박을 대기해서 이렇게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진 않죠. 유지 보수가 어려워. 이거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해저 통신 케이블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위성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제는 해저 케이블을 쓸 이유가 없죠. 물론 아주 오랫동안 걸리겠죠. 시간이. 이게 되려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10년, 20년, 30년 동안에는 해저 케이블이 왕성하게 쓰이겠지만 50년, 100년 뒤에는 위성 통신망으로 전부 다 인터넷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지금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무서운 기업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 얘들은 해버렸으니까. 됐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 통신까지 끝났어요. 통신혁명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딥페이크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보안들이 성장을 급격하게 하겠죠. 누가 더 보안을 잘할 것인가? 누가 더 우리 기업을 잘 막아줄 것인가? 그런 산업들이 성장할 거다. 그래서 지금 통신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좀 빨라요. 지금 통신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양자택일을 하자면 통신 쪽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좀 빨라요. 이 전력 인프라가 끝나고 나서 통신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물론 지금도 이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규모 면으로 봤을 때 전력 인프라를 끝내고 나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돈을 벌기에는 전력 인프라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들, HVDC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로 넘깁시다. 2부로 넘길게요. 2부는 이제 직접적인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전력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들, 대장주들, 주주총회 리서치팀이 꼽은 1등주, 원픽 종목들은 과연 무엇인가? 까지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고생하셨어요. 맞다. 오경은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오경은님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주주총회 리서치팀이 고생하셨다. 멤버십 분들은 제가 PDF 올려드릴게요. 이거 필기를 따로 안 하시게. 우리 리서치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경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